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6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2020년 그 시험에 대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Q&A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것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21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필기 응시가 3,768명이었고요. 합격이 1,970명. 그래서 필기 합격률이 52%입니다. 실기는 2,054명이 응시해서 1,595명이 합격해서 실기 합격률은 7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가 52%니까 거의 반절이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 응시해가지고 바로 붙기가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필기만 합격하시면 실기는 훨씬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77%입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주로 답 위주로, 그래서 해설이 부족한 것은 이전의 영상을 좀 참조하시고요. 답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바닷가에 주로 심는 나무로서 적합한 것. 바닷가. 답이 눈에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곰솔이죠. 곰솔은 뭡니까? 이걸 해송이라고도 하죠. 해송. 그래서 바다 해자를 쓰죠. 그리고 소나무 송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똑같은 소나무라도 이 소나무는 아주 염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죠. 곰솔이 해송으로서 염분에 강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심는 나무는 해송 곰솔입니다. 곰솔이라고도 하고 검솔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줄기와 가지가 검다고 그래가지고 검솔이라고도 하죠. 흑송이라고도 하고 해송이라고 합니다. 연풍에 바닷가 연풍에 강합니다. 곰솔, 향나무, 사철, 자귀, 팽, 후박나무, 돈나무 이런 건 연풍에 강하죠. 그러나 또 똑같은 소나무 종류라도 이 소나무, 삼나무, 편백 이런 것들은 연풍에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심는 나무로 적합한 거, 연풍에 강한 거, 곰솔입니다. 해송이라고도 하는 곰솔입니다. 쇠약하거나 죽은 소나무 및 벌채목에 주로 발생하는 해충. 죽은 나무, 아주 약한 나무에 주로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소나무종입니다. 존벌레가 먹죠. 목질부를. 그래서 쇠약한 나무, 죽은 소나무, 벌채목 등의 목질부를 갉아먹는 소나무종입니다. 트랙터의 주행장치에 의한 분류 중 크롤러 바퀴. 크롤러 바퀴가 뭡니까? 그렇죠. 무한궤도식 바퀴를 말하는 거죠. 무한궤도식 바퀴를 달린 트랙터. 이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견인력이 크고, 그렇죠. 접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견인력이 크죠. 연약 지반이나 험한 지역에서도 주행성이, 그렇죠. 이런 데서는 양호하죠. 무게가 가볍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기동성이 있다. 이건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고속주행 안 되죠. 기동성도 좀 약한 편이고요. 회전 반지름이 작다. 맞습니다. 중심이 낮아서 경사지에서 작업성 등판력이 우수하다. 언덕 올라가거나 이럴 때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등판력이.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크롤러 바퀴. 이렇게 생긴 무한궤도식. 이걸 크롤러 바퀴라고 그러죠. 이 접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으니까 압력은 적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 집안에서 빠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판 능력과 견인력이 우수하죠. 그러나 주행 속도는 낮습니다. 이 크롤러 바퀴 달고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속도는 느려요. 연약지라든가 요철이 많은 장소라든가 타이어 바퀴 트랙이 못 들어가는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기는 좋죠. 인지에서. 선해 반경이 감소. 왜 이게 선해 반경이 감소냐면요. 바퀴 달린 트랙터는 한 바퀴 돌려면 원이 크게 돌아야죠. 얘는 앉은 자리에서 이대로 360도를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 바퀴는 이리 돌리고 좌로 돌리고 위에도 또 있죠. 이 뒤쪽 바퀴는
우로 돌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돌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얘는 이리 돌고 얘는 이리 돌고 하면 이 자리에서 360도를 돌아버려요. 그래서 선의 반경이 감소. 이게 맞는 겁니다. 자, 트랙터 주행장치형 분류 중 크롤러 바퀴. 아까 봤죠? 무한궤도식. 그러면 접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견인력이 크죠. 연약 지반 등에도 주행성이 좋죠. 고속주행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회전 반지름 작죠. 하나는 이리 돌리고 하나는 이리 돌리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360도 돌아버린다. 중심이 낮아서 경사지의 작업성과 등가 능력이 우수하다. 이건 다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자가 비교적 가벼워서 잘 날아갈 수 있는 수정의 가장 저가방 갱신 작업은,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뜨문뜨문 모수만 이렇게 남기고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수가 여기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모수 작업법. 이게 어미나무잖아요. 어미나무만 놔둬서 여기서 씨가 날아가고 떨어져 가지고 자라게 해서 갱신하는 거, 이것을 모수 작업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자가 비교적 가벼워서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커브를 이렇게 날아가서 커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가서. 이렇게 하는 수정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런 모수 작업법이에요. 중림 작업은 뭐예요? 중림 작업법은 큰 나무하고 잘 자란 나무하고 이렇게 섞는 거예요. 교목과 외목을 섞어요. 관목을 섞어요. 이렇게 하는 걸 중림 작업이라고 그래요. 외림 작업은요. 베버린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하는 거, 이렇게 잔싹이 나게 하는 거, 땔감으로 쓰는 거, 이런 걸 외림 작업이라고 그러죠. 택벌 작업은 웃자라서 큰 거, 이런 것만 택해서 베버리고 항상 숲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택벌 작업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 정자가 비교적 가벼워서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나게 하는 거, 이거 모수 작업법이죠. 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모수 작업입니다. 다음 중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정은, 정자 수득률이 뭡니까? 채집한 정자에서 쓸만한 정자를 골랐더니 그 율이 나오죠. 정자 5kg을 골라가지고 먼저 풍로에다 한번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쭉쟁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떨어진 게 한 3kg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물에다 담그니까 물에 뜬 것이 2kg고 가라앉는 게 1kg예요. 쓸만한 정도는 이거죠. 바람에 날려서 밑에 떨어진 놈. 물에 잠궜더니 밑에 가라앉는 놈. 이게 쓸만한 정자죠. 5kg을 넣어가지고 1kg 얻었다 그러면 정자 수득률은 얼마예요? 2를 5로 나누면 20%네요. 이건 20% 정자 수득률이다. 이게 정자 수득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그러고 물었어요. 답은 가래나무예요. 제일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나온 게 호두나무고요. 두 번째가 가래나무예요. 가래나무는 이 개호두와 똑같아요. 산에 있는 호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자 수득률을 말할 때는 큰 알맹이 가진 것부터 내리 뽑으면 맞아요. 그래서 가래 호두나무는 크잖아요. 알갱이가. 그래서 큰 거부터 내리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수득률이 가장 높은 거 호두나무, 그 다음에 가래나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래나무 열매입니다. 생긴 게 호두같이 생겼죠. 호두과예요. 종자 수득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일 높은 거 호두나무가 52%, 100개 따면 52개는 쓸 수 있는 종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래나무가 51%, 은행이 28%, 소나무와 해송이 3%, 가문비가 2.2%. 어때요? 열매가 굵은 것일수록 수득률이 높게 나오죠. 적을수록 적게 나오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열매 보고 그냥 열매가 큰가 작은가 이렇게 해서 수득률을 따져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대립종자, 큰 종자죠. 수득률이 좋다. 알맹이가 큰 것일수록 수득률이 좋다. 그래서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가래나무고요. 만약에 이게 호두나무 그렇게 나면 호두나무가 52% 제일 크죠. 가래나무는 51%죠. 그래서 호두나무, 가래나무가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정자의 결실, 풍형 주기가 다른 수종은 몇 년마다 열리는 거, 2, 3년에 열리는 거, 이거 찾으라는 거죠. 이트리 포플러, 오리나무, 버드나무,
전에 오리는 매년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태리 포플러, 이게 버드나무류예요, 이게 다. 그리고 오리나무, 이거는 몇 년마다, 몇 년마다 열려요. 매년 결실해요. 전나무는요, 보통 3년마다. 그러니까 풍용주기의 다른 수용은 이렇게 3번이죠. 얘는 매년이고, 얘는 3년. 그래서 매년 결실하는 거, 오리나무, 버드나무류, 포플러. 경년 결실하는 거, 소나무류, 오동나무, 아카시, 자작나무. 예, 이렇게 해서 3, 4년으로 가는 거 전나무, 가뭄비, 농나무. 5년 이상 가장 긴 거 낙엽송하고 너도박나무. 노도장 찍어 두십시오. 그래서 종자의 결실 풍용 주기가 다른 수종은 이거는 3년, 이거는 매년 1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집재거리가 길어서 스카이라인이 지면에 닿아 반송기의 주행이 곤란할 때 설치하는 장치는 이렇게 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세워서 여기에서 목재를 여기까지 이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스카이라인으로. 근데 이 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늘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지면에 다 반송기 주행이 곤란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이렇게 중간 지지대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중간 지지대 세워가지고. 중간 지지대 세워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워야드에서 이게 타워야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줄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중간 지지대에 세워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중간 지지대에 세워서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목재 내려서 이쪽으로 반송한다고. 타워야드 스카이라인이 늘어졌을 때 세우는 거 중간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집재거리가 걸어서 스카이라인, 요게 스카이라인이죠. 이것이 지면에 축 늘어졌을 때 끌어올려서 해주는 거, 이걸 중간 지지대라고 한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1m, 열과 열 사이의 거리는 2.5m의 장방형 식지일 때 1헥타르에 심게 되는 묘목 건수는, 자, 나무와 나무 사이는 1m, 그 열과 열 사이는 2.5m.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m, 2.5m 이렇게 식재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요. 이렇게 했을 때 1헥타르에 몇 개, 1헥타르에 몇 개 심냐 이 말이죠. 1헥타르는 몇 제곱평방이에요? 만 제곱평방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죠. 1헥타르는 만 제곱평방이다. 그런데 여기 1m, 2.5m로 하면은 결국은 2.5 제곱평방에 한 나무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만 나누기 2.5 이렇게 하면은 몇 번 심겠다는 게 나오겠죠. 만을 2.5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4천이 되죠. 4천. 예. 4,000본을 심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헥타르 만, 거리가 1하고 2.5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가 1하고 2.5니까 2.5 제곱평방당 하나 심겠다는 얘기니까 만을 2.5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4,000본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래서 부화한 곤충이 유충과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형태적 변화. 자, 변태죠. 완전 변태는요. 아래서 부화한 곤충이 유충을 거쳐서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 변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번데기를 거치지 않고 아래에서 유충에서 바로 성충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이제 불완전 변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불완전 변태. 그리고 번데기가 날개 달려서 성충이 되는 거 요것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우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우화가 깃털 우 또는 날개 우자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날개 달려서 나비로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된 걸 우화라고 그러죠. 요것만 똑대서 우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곤충이 유충과 번데기라고 이 전체를 말한 거죠. 이 전체를 말한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변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변태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번데기가 성충되는 것만 하면은 우화예요. 여기서 답은 번데기가 성충되는 것만이 아니죠. 곤충이 유충, 번데기를 거쳐서 서충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 답을 변태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우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부화한 곤충이 유충, 번데기, 성충 다 거치는 것을 변태라고 한다. 니기다 소나무 노지묘 1년생 묘목의 곰포당 본수는, 이 문제는 그대로 그냥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니기다 소나무 노지묘 1년생 묘목의 곰포당. 곰포가 뭡니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는 거. 이걸 곰포라고 그래요. 이제 식재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한 포에 이렇게 묶는 거. 그러면 1년생을 많이 묶겠어요? 2년생을 많이 묶겠어요? 1년생을 많이 묶겠죠. 적으니까. 2년생은 적겠죠. 니기다 소나무 1년생은 몇천 그루까지 여기다 묶어요? 2천 그루까지, 2천 봉까지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년생은요. 그럼 크니까 1000그루예요. 1000그루. 2년생은. 그래서 1년생은 2000그루, 2년생은 1000그루. 그러니까 여기서 1년생 그랬으니까 2000번. 답은 10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기다 소나무 1년생은 2000번, 2년생은 1000번을 건포, 한 묶음으로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종자의 실 중, 실제 무게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거. 그 적은 종자를 어떻게 하나씩 무게를 달아보겠어요. 그래서 미스립 종자는 몇 립? 1000립을 4회 평균 달아가지고 평균을 내요. 4번 달고 평균을 내는 거. 이것을 실중, 실제 무게 이런 말이죠. 실중, 예, 중량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미스립 종자 그러면 1000립을 4회, 예, 대립 어느 정도 큰 거예요. 대립은 그거는 배가를 100립을 4회 평균, 예, 좀 큰 거는 100립, 적은 거는 1000립, 1000개를 무게를 다한 다음에 1000개가 뭐 예를 들면 1kg다. 4번 달았더니 다 1kg 났다. 평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종자의 실중이 된다. 미스립 종자는 1000립으로 사회 평균 종량. 그래서 그대로 누정 찍고 외워두십시오. 자, 묘목의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을 나타내는 상명묘의 연령표기. 뿌리는 2년인데 줄기는 1년인 거. 자, 분자 분모식으로 나타낼 때 요 밑으로 오는 건 뭐예요? 밑이니까 뿌리겠죠, 뿌리. 이렇게 뿌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분자 위로 올라가니까, 예, 요거는 가지, 줄기, 그렇죠? 줄기. 삼목명은 꺾어다 씹는 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밑에가 뿌리가 나온다. 그래서 뿌리가 2년생 그러니까 요 분모에 2가 나오겠죠. 줄기가 1년생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묘. 이런 게 뭐가 될까요? 뿌리는 2년생인데, 예, 줄기는 이게 묘목이죠. 이렇게 묘목 1년생 줄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삽목을 했다. 예? 예, 접붙이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묘죠. 자, 1-2묘는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타종상 씨 뿌린 판에서 1년, 이식에서 2년, 그러니까 3년생 묘목인데, 예, 이 원래 씨 뿌렸던 판에서 1년을 큰 놈을 큰 데다 옮겨가지고 지금 2년 자랐다. 이런 말이고, 2-1묘는 씨 뿌린 곳에서 파종상에서 2년 자란 것을 옮겨가지고 1년 됐다. 그러니까 3년생이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1분의 2묘는 1이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1년 뿌리에다가 2년 가지를 접붙였다. 이런 말이에요. 1년, 뿌리가 1년 된 것에다가 2년생 가지를 접붙였다. 뿌리 1년에 3묘 2년. 여기서는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을 나타내는 건 2분의 1묘.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해충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고 해충을 선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해충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 약은 아니죠. 왜냐면 약을 쓰면 해충이 내향성이 생기죠. 그래서 저항성이 생겨야 잘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을 선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딧물을 방지하려니까 진딧물 잡아먹는 무당벌레 갖다 푼다.
이게 천적이잖아요, 천적. 천적 갖다 풀어가지고 선별적으로 얘들이 잡아먹는 게 있어요, 천적이니까. 예, 선별적 방제. 그런 것을 생물학적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 그러죠. 그래서 해충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벌써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제는 안 쓰는 거. 근데 선별적으로 방지한다고 할 때는 진딧물 잡아먹는 무당벌레 또는 뭐 이것 잡아먹는 어떤 천적을 이용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생물적 방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적을 이용하는 것은 기생성도 있고 포식성도 있고 병원 미생물을 이용한 것도 있어요. 기생성은요, 알을 주로 이게 이제 벌이죠. 알을 얘 몸속에다 놔버려요. 얘 천적 몸속에다 또는 얘가 나눈 알 속에다 알을 놔버려요. 그래가지고 잡아먹고 크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천적이죠. 주로 이건 벌이에요. 이게 기생공. 포식성은 얘 잡아먹는 애. 병원 미생물 같은 것도 있어요. 박테리아 잡아먹는 애, 뭐, 그러니까 그 음? 곰팡이균 잡아먹는 애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 기생성 천적은 개추벌레, 고치벌은 개추벌레의 몸속에다 알을 낳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또 포식성,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응애를 잡아먹는 칠레이리옹이도 있어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선택적으로 죽인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다 또는 생물적 방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밤의 열매에 피해를 주며 1년에 2, 3회 발생하고 성충, 최성기에 접촉성 살충제로 방지하면 효과가 크겠죠. 자, 밤의 열매. 우리가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 안에 벌레 들어있는 거 많죠. 이 벌레의 적법 어떻게 되겠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뭡니까? 복숭아 명나방이에요. 밤 명나방이 아니라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자, 얘가 복숭아 명나방이에요. 얘가 이 밤 알 속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 벌레가? 얘가 복숭아 명나방의 애벌레잖아요. 이 밤 속에다. 얘가 또 이제 예, 번데기에서 트고 나오면 이 또 복숭아 명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 속에 그 애벌레를 까가지고 밤 열매를 못 먹게 하는, 못 쓰게 하는 이 나방,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밤에 열매에 피해를 준다. 1년에 2, 3회 발생하고 성충이 최성기의 접촉성 살충제로 방지하면 효과가 크다. 그래서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일반적인 낙엽 활엽수를 봄에 접목하고자 한다. 접목하기 전에 2 내지 4주 전에 따서 저장할 때 가장 적합한 온도는, 자, 이렇게 접목할 원목을 대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할 것을 접수, 그렇죠? 접붙이는 묘목, 이 접수죠. 이 접붙이는 묘목을 접붙이기 2 내지 4주 전에 따가지고서 얘를 냉장 온도로 잠을 재워요. 냉장 온도. 냉장 온도가 몇 도냐? 보통 5 내지 10도. 딱 5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6도라고 나와도 이런 것을 냉장 온도라고 하면 돼요. 5 내지 10도입니다. 이 냉장 온도에 잠을 재워. 왜 잠을 재우냐? 이 휴면하라고. 이 휴면이 잠재우는 거예요. 좀 쉬라고. 그래 놓고 이 원목이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올라갈 때 여기다가 삽목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잠에서 깨는 순간 바로 여기서 이제 생리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얘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 온도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좀 차가운 온도. 그래서 5 내지 10도의 냉장 온도에다가 2 내지 4주를 넣어서 일단 휴면을 좀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목한다. 이 휴면을 하게 하지 않고 꺾어서 바로 접목을 하면 거의 죽어버린다. 왜냐하면 얘와 얘 사이에서 이 가지가 접수가 지금 왕성히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하고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적응 기간을 좀 준 다음에 잠에서 깨면 바로 영양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5 내지 10도에서 2 내지 4주, 즉 이 5 내지 10도는 냉장 온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냉동이 아닙니다. 냉장. 대상 택벌 작업에서 벌채 열구를 한 바퀴 돌아서 벌채하는 기간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대상 택벌 작업이라는 이 대상은 협대할 때 대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택벌을 해요. 이쪽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냐면은
주로 이 바람이 아주 심한데, 바람의 피해가 심해가지고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바람에 다 죽어버린다. 그럴 때 이 큰 나무들이 방풍 역할을 해주고요. 이 뒤에 한 것을 택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적은 어린 나무를 심듯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여기는 또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여기를 해가지고 또 방풍이 되니까 여기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산을 다 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서 원점 이치로 돌아오는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생각나겠죠. 회기년. 한 바퀴 돌아서 회기한다. 그래서 회기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택벌 작업에서 전체 열구를 이렇게 하나씩 열구를 다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요 뭡니까 요 방풍막이 했던 이 나무들을 다시 또 여기도 이제 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갱신해야 돼.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이걸 회기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순환 택벌 시 구역으로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회기년이라고 보통 이것을 5 내지 10년 걸리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대기 오염의 임업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 자, 이 나무를 통해서 대기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임업을 하는 게 좋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첫째는 대기 오염에 강한 수정으로 조림한다. 그래야겠죠? 대면적 개발을 통해 일시적 조림을 한다. 이건 틀렸죠. 개발이 뭐예요? 이걸 산을 다 베버린 거예요. 다 베버리고 여기다 아주 어린 나무를 다 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대기 오염의 방법, 그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기 오염을 방지하려면 나무들이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섞어야 돼요. 혼혈임 또는 외림이라든가 중림이라든가 이거 섞어야 되는 거예요. 싹 빼버리고 어린 나무 다 심는다 이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면적의 개벌은 싹 빼버리는 거잖아요. 인둥산으로. 그런 다음에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다.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 조림 시에는 혼혈임을 조성한다. 뭡니까? 활엽수와 침엽수를 섞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좋은 방법이죠. 내연성이 강하고 즉 불에 잘 안 타고 이 말이에요. 여러 번 이식을 한 대묘를 조림한다. 이래야 저항성이 강한 거예요. 대묘, 큰 묘. 여러 번 이식을 해서 굵은 묘를 조림해 주는 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큰 나무들이라야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공해 저항성이. 그래서 대기 오염의 임업적 방제. 첫 번째, 여러 번 이식을 한 큰 묘목을 밀식해 준다. 저항성이 큰 수목들로 수정 구성을 해줘라. 그 다음에 내연성, 불에 잘 안 탄 강한 수종으로 수림들을 형성하기 위해 토양의 비비에 힘쓰고 석회를 좀 많이 써라. 이 산성화를 방지하는 거, 이거 석회를 많이 쓰는 거죠.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택벌림, 중림, 외림으로 살림을 갱신해라. 절대 살림을 갱신할 때 개벌로 완전히 싹 베버리지 말고 웃자란 것이나 이렇게 택해서 베버리는 이런 방법. 그래서 살림을 이렇게 다 유지하는 거. 중림은 적은 거, 큰 거, 적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숲을 구성해라. 외림은 잘라도 여기서 잘 나는 거, 장가지가 잘 나는 거. 예. 이렇게 해야 공해에 강하겠죠. 그래서 택벌림, 중림, 외림으로 살림을 갱신하는 게 좋다. 다 베버리고 새로 심는 거, 이런 개벌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침엽수 활엽수를 섞는 혼혈음을 조성하라. 이런 것이 대기오염의 임업적 방법이다.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임업적 방법이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임업적 방지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다 베버리고 어린 나무를 싹 새로 심는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음 중 응애류에 대해서만 선택적 효과가 있는 약재는 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살비제라고 합니다. 살비제. 살충제 같은 걸 쓰면 응애류 성충은 죽여요. 성충은. 그런데 알을 못 죽여요. 그래서 성충도 죽이고 유충도 죽이고 알도 죽여버리는 거 특화된 얘는 오로지 응애류만 잡기 위해서 나왔다. 살비제다. 그래서 델탄이나 테비온 같은 거고요. 살란력, 알을 죽이는 거. 살충제를 뿌렸고 알은 안 죽는다. 그래서 알까지 죽여버리는 살비제가 나왔다. 켈탄이나 테비온.
그래서 응애류에 대해서만 선택적 효과가 있는 것. 오로지 응애류만 죽이겠다. 살비제입니다. 19번입니다. 솔잎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완전 변태 맞습니다. 솔잎의 기부에서 지백 빨아먹는다 맞습니다. 1년에 2회 발생하면 알로 활동한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알로 활동한 게 아니라 유충으로 흙속에서 유충으로 활동하고 번데기로 돼서 우화한다. 봄철에 번데기로 됩니다. 기생적 천적으로 솔잎 폭발이 먹전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1년에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솔잎폭발입니다. 얘가 이 솔잎의 이 하단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알을 까면 혹같이 생겨. 혹같이 이렇게 불룩하게. 이게 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땅속에서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봄에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솔잎폭발이 완전 변태한다. 번데기, 봄철에는 번데기가 되기 때문에 완전 변태로 가고요. 솔잎의 기부에서 아까 봤죠? 그 밑에 쪽에서 즙액 빨아먹는다. 기생적 천적으로는 솔잎폭발이 먹전볼이 있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알로가 아니라 1회 발생하고 알로가 아니라 유충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모수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도 봤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한 나무, 이렇게 여기다 한 나무, 이렇게 여기다 한 나무.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살림으로 구성하는,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음수 수종 갱신에 적합하다. 틀렸죠? 여기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햇빛이 쫙쫙 쬐죠. 음수 같은 것은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위에서 가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드문드문 여기는 다 이제 맨 낮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뭘 심어야겠어요? 예, 햇빛에 강한 양수를 심어야 돼요. 양수. 그래서 음수 수종은 아닙니다. 가려주는 나무 없어요. 뚜문뚜문 떨어져 가지고 예, 큰 산에 이런 나무 불과해봐야 뭐 한 몇십 그루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햇빛에 견뎌내야겠죠. 양수를 심어야 합니다. 걸치 작업이 집중돼 경제적 유리하다. 그렇죠. 이거 몇 나무 내놓고는 다 베버려 개벌처럼. 그러니까 이 걸치 작업하기 아주 쉽겠죠.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주로 종자가 가볍고 왜 날아다녀서 해줘야 되니까 날아다녀서 뿌려줘야 되니까 가볍고 쉽게 발하는 수준이 적합하다. 맞습니다. 모수의 종료량을 적절히 조정해. 그렇죠. 요거는 리기다 소나무 심고 여기는 밤나무 심고 해서 이 산은 리기다고 밤나무는 남기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베버리고 리기다 소나무에다 밤나무만 남겨놓으면 이 숲 전체는 리기다하고 밤나무 숲이 될 거예요. 이렇게 종료량을 적절히 조정하면 수종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그렇죠. 양수 수종 갱신에 적합하다. 왜? 다 베버리고 햇빛이 짱짱 쬐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양수로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음수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